어머니, 저 이혼할래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며느리란 자리는 쉽게 버리면 안 되는 거다. 어머니도 이런 일 겪어보셨어요?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시어머니에게 고백했지만 돌아오는 건 참으라는 말뿐. 과연 순자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87년 가을, 단풍잎이 기와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이순자는 마당 한편에서 빨래를 널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35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자신감이 여전히 어깨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에 든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엔 자신이 모르는 찻집 이름이 적혀 있었다. 로즈 다방. 순자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병호가 회사 동료들과 차 마셨다고 했던 그날, 그는 분명 혼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순자의 생각을 끊었다. 박정임은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집의 실세였다. 한복을 즐겨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그녀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다. 결혼 초기부터 순자에게 며느리의 도리를 가르쳐 왔고 순자 역시 그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 왔다. 순자야. 정임의 목소리가 마당으로 흘러나왔다. 순자는 마지막 빨래를 걸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정임은 방 한켠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이 유독 느려 보였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응, 잠깐 앉아라. 정임은 바늘을 내려놓고 순자를 바라봤다. 너 요즘 얼굴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외도를 털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다. 어머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호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정임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순자는 묘한 감정을 읽었다. 놀라움이라기보다는 체념 같은 것이었을까? 그럴 리 없다. 우리 병호가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영수증도 향수 냄새도.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다. 순자야. 정임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며느리란 자리는 쉽게 버리면 안 되는 거다. 남자들이 원래 그런 법이야. 조금만 더 참아봐라. 참아라. 순자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참는다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참아야 한다는 말인가. 순자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님도 이런 일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참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정임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다시 바느질을 집어들며 대답을 회피했다. 옛날 일은 말해서 뭐하나. 지금은 내 일이 중요하니까.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단단한 침묵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그때 대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동네 이장인 송씨였다. 그는 마을의 모든 소문과 뒷이야기를 꿰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순자가 문을 열어주자 송씨는
특유의 비죽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정임 씨 계시나? 아, 순자 씨도 있구만. 어서 오세요, 송 이장님. 순자가 인사했다. 송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정임과 이런저런 마을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가 돌아가기 전에 한 말이 순자의 귀에 꽂혔다.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야. 하지만 뭐 피는 못 속이는 법이지. 그렇지 않나, 정임 씨? 정임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송 씨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남기고 떠났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남편 병호는 야근 때문에 늦는다며 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순자는 시어머니가 한 말들을 되새겼다. 참아라, 며느리의 자리, 그리고 송 이장이 남긴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까지. 새벽녘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던 순자는 시어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정임은 무언가를 쓰고 있는 듯했다. 아니면 오래된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순자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침묵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무엇일까? 기와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만 같았다. 순자는 이제 그 비밀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마음을 정하고 집을 나섰다. 대학 강의가 끝난 후 곧장 로즈 다방으로 향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그 다방은 젊은 남녀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했다. 입구에 걸린 분홍색 간판과 레이스 커튼이 달린 창문이 묘하게 달콤해 보였다. 순자는 다방 맞은편 문구점에서 잡지를 뒤적이며 기다렸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오후 3시쯤 익숙한 실루엣이 다방 앞에 나타났다. 병호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남희경이라는 이름을 순자는 아직 몰랐지만 그 여자의 모습은 한눈에도 인상적이었다. 20살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파마를 한 머리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전형적인 시녀성의 모습이었다. 순자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다. 순자는 숨을 죽이며 그들을 지켜봤다. 병호는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다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그들이 다방에서 나왔다. 병호의 얼굴에는 평소 집에서 보지 못한 생기가 돌고 있었다. 반면 여자는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순자는 몰래 그들을 따라가며 대화를 엿들었다. 미경아, 나도 힘들다는 걸 이해해줘.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병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다. 미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는 담배를 꺼내 물며 차갑게 대답했다. 오빠는 항상 변명만 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만날 건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내랑 정리하고 나면. 정리요? 미경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오빠 같은 사람이 뭘 정리해요? 용기도 없으면서. 병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똑똑해서 피곤했다는 말 이해 못하겠어? 집에서도 아내가 교수 타령하며 잔소리만 하고. 난 편안한 게 필요해.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인가. 학문에 대한 열정, 독립적인 사고, 당당한 태도, 그 모든 것이 남편을 피곤하게 했다는 말인가. 미경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편안한 여자 찾으세요. 전 이런 식으로 숨어서 만나는 거 싫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병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순자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 눈물을 참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적어도 그 여자도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이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결혼할 때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며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 정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순자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본 정임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뭐 하는 거냐?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 순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정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순자 옆에 앉았다. 우리 병호, 어릴 적부터 약한 애였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늘 의지할 곳을 찾아 헤맸어. 너그럽게 봐주면 안 되겠니? 순자는 정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 숨겨진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자신을 묶어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어머니, 전 더 이상 약한 사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밤 순자가 잠들기 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온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전화 목소리를 들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했잖니. 아직 때가 아니야. 정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해 보였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병호가 집에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남편을 보며 순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사랑도 분노도 실망도 그저 텅 빈 감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을 굳혔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것.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이혼 서류는 준비해뒀지만 선뜻 내밀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병호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정임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정임은 며칠째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늘 단정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밤마다 들려오는 뒤척임 소리와 한숨은 무언가 큰 고민에 빠져 있음을 말해 주었다. 특히 순자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순자는 청소를 위해 정임의 방에 들어갔다. 정임은 동네 부녀의 모임에 나간 상태였다. 방을 치우던 순자는 옷장 뒤쪽에서 떨어진 오래된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는 누렇게 바른 상태였고 받는 사람은
박정임으로 되어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세월의 발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경숙이라는 글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시어머니의 사적인 편지를 읽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임의 이상한 행동들과 그날 밤 들었던 전화 통화가 자꾸 생각났다. 혹시 이 편지가 그 모든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순자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20년 전쯤에 쓰인 것으로 보였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중간중간 눈물 자국으로 번진 부분들이 있었다. 정임아, 내가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줄은 정말 몰랐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구나. 병호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도 내가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돌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파온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병호가 정임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임과 병호는 어떤 관계인 것일까? 편지는 계속되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그 아이의 아내를 보면 옛날 내가 생각나네. 똑똑하고 당당한 모습이 꼭 젊은 시절 우리 같아.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아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니. 참 안타깝다. 순자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그 아이의 아내라는 표현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쓴 경숙이라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정임아, 진짜 내 아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잖니. 그런데도 내가 병호를 친아들처럼 키워준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특히 그 아이 아내에게는 더더욱.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순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정임의 진짜 아들은 죽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병호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을 불쌍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득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임이 돌아온 것이었다. 순자는 급히 편지를 원래 자리에 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편지는 바닥에 떨어졌고 그 순간 정임이 방 앞에 나타났다. 뭐 하는 거냐? 정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순자는 바닥의 편지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정임은 편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걸 읽었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정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바닥에 앉아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도 순자만큼이나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송 이장이 또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잡담을 나누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임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요청했다. 순자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정임 씨, 이제 그만 말하는 게 어떨까? 송 이장의 목소리였다. 아직 때가 아니야. 정임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순자 씨가 다 알게 됐잖아. 게다가 미경이까지 여기 오고 있다니. 미경. 순자의 귀가 번쩍했다. 병호의 외도 상대인 그 여자를 송 이장이 알고 있다는 것인가? 미경이가 뭐? 정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다. 경숙이 조카 아니야? 그 애가 서울 올라와서 일자리 구한다더니 하필 병호랑.
송 이장이 말끝을 흐렸다.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미경이 경숙의 조카라면, 그리고 경숙이 편지를 쓴 그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다. 그건 그 애도 모르는 일이야. 우연히 만난 거라고 했잖아. 정임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배어 있었다. 우연? 송 이장이 비웃듯 말했다. 이 작은 동네에서 우연이 어디 있어. 더군다나 경숙이 죽기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순자가 차를 가지고 들어오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충분히 들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병호, 미경, 경숙, 그리고 정임까지.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자신이 모르는 어떤 큰 비밀이 숨어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순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봤다. 내일은 정임에게 모든 것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진실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기와집 아래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정임을 기다렸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정임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한밤중에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했다. 어머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그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정임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고 순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정임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정임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순자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라. 우리 집안의 진짜 이야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니까. 정임은 방 한편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왔다. 첫 장을 넘기자 젊은 시절의 정임과 한 남자, 그리고 아이 하나가 찍힌 사진이 나타났다. 그 아이는 병호와 전혀 닮지 않았다. 이 아이가 내 진짜 아들이었어. 이름은 성호였지. 정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21살의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어. 순자는 사진 속 젊은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았다. 대학 시절 잠깐 만났던 그 사람,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박성호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혹시 박성호?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임의 눈이 커졌다. 너 성호를 알고 있니? 대학교 때 잠깐.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설마 어머니의 아들일 줄은.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신의 첫사랑이 시어머니의 아들이었다니. 그렇다면 자신이 병호와 결혼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정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성우가 죽고 나서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남편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 그때 정임의 동생 경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숙은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병호였다. 경숙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정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처음엔 거절했어.
내 아들을 잃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 하지만 경숙이 계속 부탁하고 병호를 보니 어린아이가 너무 불쌍했어. 정임은 결국 병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숙은 안심하고 서울로 일하러 떠났고 정임은 병호를 친아들처럼 키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병호는 좋은 아이야. 하지만 내 진짜 아들과는 너무 달랐어. 성호는 똑똑하고 성실했는데 병호는 정임이 말을 흐렸다. 순자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다. 정임이 왜 병호의 잘못을 감쌌는지, 왜 자신에게 참으라고 했는지. 그것은 병호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었다. 그럼 미경이는 뭔가요? 경숙 이모의 조카라고 송 이장이 그러던데. 정임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미경이는 경숙이의 조카가 맞아. 그런데 그 애가 병호와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어. 하지만 경숙이 죽기 전에 정임에게 한 부탁이 있었다. 만약 미경이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잘 돌봐달라는 것이었다. 경숙은 미경이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하필 그 애가 병호와. 정임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둘이 만났고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 순자는 소름이 돋았다.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 같았다. 자신은 첫사랑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시게 되었고 남편은 그 첫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며 남편의 외도 상대는 시어머니가 돌봐야 할 조카였다. 그럼 미경이는 병호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요? 아니야.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단지 병호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는 거야. 정임은 그동안 이 모든 비밀을 혼자 감당해왔다. 순자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한 것도 병호를 감싼 것도 모두 이 복잡한 관계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고 있으니 옛날 내 모습이 떠올랐어. 성우와 사귀던 시절의 나 말이야.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똑똑하고 당당한 여자였지. 그런데 그런 여자가 병호 같은 남자와 살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어. 정임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이혼해라, 순자야. 이젠 내가 말릴 수 없어. 너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순자는 정임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병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와 정임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호는 두 여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야? 정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병호야,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 순자는 그 순간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기와집 아래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들이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 후 기와집에는 묵직한 침묵이 자리 잡았다. 마치 오랫동안 숨죽여온 비밀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후에 허탈감 같은 것이었다. 순자는 짐을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임은 마당에 앉아 낙엽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병호는 며칠째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 어머니라고 불러온 사람이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충격,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며 살아왔는지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경이 기와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밝은 미소 대신 결연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정임은 미경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다. 이제 그녀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아주머니, 제가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임은 놀랐다. 미경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에 큰 고모가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래, 맞다.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숙이는 내 동생이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조카고. 미경은 예상했던 답이었음에도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컸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병호는, 그럼 병호 오빠는 내 사촌 오빠가 되는 셈이지. 정임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미경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자신이 벌인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동시에 병호에 대한 감정도 완전히 식어버렸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혐오로 바뀌었다. 미경은 그날 저녁 병호를 만났다. 로즈 다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호는 미경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미경아, 무슨 일이야? 오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미경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는 걸요. 미경은 병호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 병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다. 그럼 우리가, 네, 피가 섞인 사촌간이에요. 역겨우시죠? 미경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혐오감이 배어 있었다. 병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경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다. 난 당신 같은 사람 정말 싫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남의 인생 망치고. 한심해요. 미경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사라졌다. 병호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편 순자는 대학교 동료 교수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연구기관에 자리를 마련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며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사진들, 선물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될 것들이었다. 정임은 순자가 떠나기 전날 밤 그녀를 불러 성호의 유품을 건네주었다. 대학 시절 일기장과 편지 몇 통이었다. 성호 일기에 내 이야기가 자주 나와. 그 애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어. 순자는 일기장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수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 순자와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그 애가 책을 읽을 때의 진지한 모습이 참 예쁘다. 언젠가는 꼭 내 마음을 고백해야겠다. 성호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글들을 읽으며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기차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정임이 대문까지 배웅을 나왔다. 두 여인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순자야, 너야말로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기차역에서 순자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단풍으로 물든 산들과 논밭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순자는 가방에서 성호의 일기장을 꺼내 다시 읽었다. 첫사랑의 기억이 아프기보다는 따뜻하게 다가왔다. 기와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홀로 남은 집안을 둘러봤다.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집이 낯설었다. 그녀는 성호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성호야, 이제야 내 순자를 자유롭게 해줬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지? 그때 라디오에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다. 정임은 그 익숙한 선율에 맞춰 작게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긴 세월의 한과 체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온함이 섞여 있었다. 며칠 후 병호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 그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해 다른 동네로 이사하기로 했다. 떠나기 전 정임에게 인사를 했다. 어머니, 아니 고모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임은 병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는 소중한 조카였다. 잘 살아라, 병호야.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되어야 한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와집 마당의 감나무에서 마지막 감 하나가 떨어졌다. 정임은 그것을 주워들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지은 죄가 이 집에 사무쳤구나.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임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는 파란 하늘이 보였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 기와집 아래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들이 이제는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